서상목 칼럼 균형시대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안과 문제를 냉철한 머리, 그러나 뜨거운 가슴으로 균형 있게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세계는 지금 세계 속의 한국, 오늘의 주제는 외국 전문기관이 보는 한국 경제입니다. 우선 서 박사께서 왜 한국 경제를 외국 전문기관의 눈으로 보시려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한국 경제는 60년대 초부터 대외지향적 경제 전략을 채택을 했습니다. 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수출 산업을 진흥을 해가지고 네네. 그것을 통해서 소득 창출 또 경제 발전을 이루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이제 고도 성장을 했고요. 또 이와 동시에 고용 기회가 늘어나서 네네. 분배 문제도 상대적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은 네. 이런 성공 사례를 이루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수출 비중, 수출 네. 의존도라고 그럴까요? 네네. 이것은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 경제는 항상 세계 속의 한국 경제를 봐야 하고요. 네. 특히 이런 외국 전문 기관들은 그런 측면에서 한국 경제를 분석을 합니다. 네. 또 특히 제가 이제 이런 외국 기관 보고서를 중요시 여기는 거는요. 네네. 그 예전에는 제가 이제 5개년 계획도 세웠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80년대 제가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으로 있을 때는 2000년 장기 계획도 세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정책을 만들고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요. 네. 민주화가 되면서 그런 전통이 서서히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 특히 지난 총선에서 여소 야대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은 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네. 그 문제가 최우선인 것 같아요. 네. 정책보다도. 네. 그러니까는 뭐 중장기적인 이제 정책 과제는 완전히 이제 잊혀진 것 같고요. 단기적인 민생 문제도 제대로 이렇게 다루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아서 제가 네. 이제 최근에 중요한 보고서가 몇 개 나왔습니다. 네.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계은행에 바로 얼마 전에 냈는데요. 네. 미들 인컴 트랩이라서 중진국의 함정 이런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는 한국을 굉장히 좋게 썼어요. 네. 중진국의 함정이 굉장히 깊고 넓은데 네. 많은 이제 나라들이 거기에 빠지는데 한국은 거기서 벗어난 성공적으로 벗어난 대표적인 사례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보고서는 OECD 네. 보고서입니다. OECD가 2년마다 한국 경제에 대한 보고를 하는데요. 네. 가장 이제 자세하게 여러 가지 문제를 나열하고 지금 한국이 당면한 특히 금년 보고서에는 세 가지 문제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민간 기관인데 맥킨지 컨설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영 컨설팅 회사죠. 근데 여기서 한국 경제에 관한 보고서를 한 10년 단위로 이렇게 내놓습니다. 네. 그것도 작년 말에 나왔는데 내용이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면 서 박사께서 구부한 경험도 있으신 세계은행이 금년 8월 1일을 발표했다고 하는 그 한국 보고서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73년 내 예. 스탠퍼드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학위를 하고 네네. 제일 먼저 제가 얻은 직장이 워싱턴에 있는 세계은행입니다. 네. 거기서 한 5년 근무를 하면서 네. 이렇게 이론으로만 보던 경제를 네. 이렇게 세계은행이라는 울타리에서 네. 이렇게 긴 안목을 갖고 또 넓은 안목을 갖고 보는 그래서 굉장히 제가 경제 전문가로서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그 5년 동안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제 세계은행은 매년 이제
주제를 하나 정해서요. 네. 그거를 전 세계 차원에서 그 주제를 중심으로 분석을 해서 보고서를 냅니다. 네. 근데 이제 금년의 주제가 소위 미들 인컴 트랩입니다. 네. 중진국의 함정이라는 건데요. 네. 이 개념은 벌써 한 20여 년 대두가 되고 세계은행을 중심으로 이게 많이 이제 발전이 됐습니다. 네. 자료가 많으니까요. 네. 그래서 세계은행은 중진국을 한 1,100달러에서 네. 만 한 4,000달러 네.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넓죠. 범위가 1,100에서 넓은데요. 14,000이니까. 네, 네, 예. 그래서 현재 여기 해당되는 나라들이 전 세계에 108개가 있다고 합니다. 네, 맞군요. 그리고 인구가 세계 인구의 한 75%가 여기에 속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진국의 울타리를 벗어나 가지고 선진국이 된 나라가 별로 많지 않다고 그럽니다. 네. 1990년부터 34년간 34개국만이 네. 중진국으로 됐고, 이 중에서 또 상당수는 뭐 동유럽 국가인데 EU에 가입을 했다든지 네. 또는 산유국이 돼가지고 네. 했지, 진짜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된 거는 아닌. 네. 그러니까는 자기 자력으로 중진국에서 그 함정을 벗어나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는 굉장히 작다. 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그런데 한국은 이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 성공한 가장 대표적인 나라로 그래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뿌듯하게 아하.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네, 몰랐습니다. 예. 세계은행은 폴란드와도 칠레도 이제 네, 네.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 예. 보고서에서 한국이 100번 이상 이렇게 인용이 되고 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군요.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전 세계가 이제 한국을 공부하는, 그러니까 한국이 60년대 70년대 이제 제일 못 사는 나라에서 이렇게 중진국으로 간 거가 전 세계 이제 한강의 기적이라고 해가지고 네, 연구의 대상인데, 지금 이제 중진국 해가지고 선진국이 되고 한국의 지금 대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누비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래가지고 사실이죠. 이제 네. 다시 한번 한국이 전 세계에 이렇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네. 그런 좋은 소식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계은행 보고서는 그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는 전략을 3I 전략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I로 시작되는 세 가지. 네, 네. 첫 번째는 인베스트먼트, 투자. 네. 그러니까 개도국의 경우에는 주로 이제 자기 나라 돈이 없으니까요. 투자를 유치를 선진국의 하는. 해외 기업을 유치해가지고 네, 네, 그런 거기서 투자. 투자를 하는. 예, 예, 한국도 이제 많은 일본 기업 또 미국 기업이 이렇게 왔죠. 예.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죠. 네. 전 세계에서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중국에 들어가서 중진국이 중진국이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시작 단계는 인베스먼트, 주로 이제 포린 인베스먼트가 네, 되는 네, 거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기술을 자체 개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기술도 이제 도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infusion of technology, 기술 네, 도입. 네. 요게 이제 두 번째 전략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전략은 기술 도입하는 거 갖고는 안 되죠. 선진국에 네. 가려면은 네. 자기 스스로 기술을 개발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혁신이 필요하죠. 이노베이션. 네, 네. 그래서 인베스트먼트, 인퓨전 오브 테크놀로지, 그리고 이노베이션. 요 세 가지를 이제 3I라고 해가지고 이 전략을 성공적으로, 한국의 경우에는 아주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중진국의 그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한국의 사례를 보면은 우리가 50년대는 경제 발전을 못했지만은 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도 도입을 네, 하고, 네. 그러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은 굉장히 교육열이 높기 때문에 네. 인적 자본이 많이, 경제 성장을 못해도 인적 자본이 많이 이제 축적이 됐고요. 또 우리가 토지 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60년대 이후에 경제 성장을 해서 소득수준이 높아지는데 분배 구조가 이렇게 나빠지지 않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60년대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 인센티브 구조를 완전히 이제 수출 지향적으로 바꾸죠.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수출 산업을 해서 고도 성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고서 이제
97년 외환 위기 이후에는 우리가 외환 위기 동안에 우리가 재벌 개혁, 금융 개혁을 해가지고 네. 그때 많은 또 재벌들이 망했습니다. 그때. 그렇지만 살아나는 재벌들은 굉장히 경쟁력이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중심으로 세계 시장에서 최첨단 기술을 스스로 개발하고 또 세계 시장 경쟁에서 이기는 그래서 이 3단계 우리가 이걸 거쳐 왔죠. 네. 맥킨지 보고서는 그걸 S커브라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그걸 세 단계를 성공적으로 함으로써 네. 우리가 중진국에서 벗어나게 됐다. 네. 그래서 우리가 96년에는 아시는 대로 OECD 선진국의 클럽이라고 그러죠. 네. OECD에 가입을 했어요. 예. 제가 이제 80년대 KDI 부원장으로 있을 때 네. 정부가 OECD에 가서 우리 가입할 수 있는지 좀 알아보라고 그래가지고 네. 제가 갔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 OECD는 그냥 가입하고 싶다고 가입하는 게 아니고 네. 일종의 클럽 같은 익스클루시브한 사교 클럽 같은 거라서 네. 이제 자격이 되면 우리가 초대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는 아마 모르긴 해도 경제는 괜찮은데 광주 사태 이런 등등 해가지고 유럽 국가들이 한국에 이미지가 안 좋은 것이 네. 그런 좀 대우를 하지 않았나.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민주화가 되면서 네. 그리고 문민 정부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이제 미국이나 이제 선진국들이 OECD 들어오라고 이렇게 했죠. 네. 그래서 96년도에 우리가 OECD 가입을 했고요. 네. 아시는 대로 이제 작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36,000달러. 네. 일본보다 약간 높습니다. 네. 우리가 일본을 1인당 국민소득 차원에서 앞선다는 걸 우리가 상상을 못했죠. 네. 그러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런 날이 온 거예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가 이제 첫째가 미국, 독일, 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인데 우리가 여섯 번째 네. 국가로 이렇게 그러니까 6대 강대국에 들어가는 거죠. 네. 이런 이제 수준까지 오르니까는 세계은행이 네. 중지국 함정에서 벗어난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대한민국을 이렇게 지목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세계은행이 지적한 세 가지 항목을 정말 잘 들으니 왜 우리가 이렇게 성공적이 될 수 있었나 하는 게 가히 좀 이제 짐작이 되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OECD 그 한국 보고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OECD는 세계은행은 졸업했기 때문에 네네. 세계은행은 한국 전에는 거의 매년 보고서가 나왔어요. 네네. 근데 작성하지 않고 그 대신에 이제 OECD가 네. 한국 경제를 매 2년마다 네.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 경제에 관해서 가장 포괄적인 그리고 권위 있는 분석이 OECD 경제 보고서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것도 이제 금년 7월 11일 날 네. 발표가 됐어요. 예. 그래서 우선 이제 거시경제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해서 한 3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네, 그랬죠. 그래서 이제 한국 경제는 코로나의 그 멍에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 그래서 금년도 경제 성장률을 2.6%, 네. 또 물가 상승률 2.5% 상당히 이제 정상적으로 네, 경제가 그러네요. 굴러간다 이런 네. 얘기를 했고요. 네. 또 특이한 것은 금년이 그 OECD 경제 보고서가 북한 얘기를 좀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북한은 코로나 요 기간 중에는 완전히 국경을 봉쇄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그래서 지난 3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2020년에는 마이너스 4.5%, 21년, 22년에는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2 이렇게 됐으니까 굉장히 북한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핵무기도 개발하고 수시로 미사일도 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OECD는 그게 한국 경제에 큰 리스크 부담이 될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아무도 북한이 지금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독일의 경우를 보면은 북한의 인프라라는 게 완전히 쓸모가 없습니다. 완전히 새로 져야 돼요. 도로, 철도, 항만, 공장 모든 거를.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통일을 하면은 통일 비용이 상당히 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북한도 전에는 출산율이 높았는데 지금 네. 출산율이 2 미만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중요한 거는 이제 한국 경제에 대한 권고 사항인데요. 네. 그 OECD 보고서는 크게 그 세 가지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중소기업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 두 번째는 지금 이제 탄소 감축, 예, 2050년 탄소 배출 제로, 이걸 이제 우리도 가서 사인하고 막 이랬거든요. 네. 근데 그게 굉장히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네. 그래서 예. 그 환경 문제를 네. 지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우리도 잘 아는 저출산 문제죠. 그래서 딱 세 가지 예. 핵심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이건 맥킨지 보고서도 마찬가지인데 네. 지금 대기업은 굉장히 생산성이 높고 잘 나갑니다. 세계에 많이 나가는데 중소기업은 지금 그렇지가 못해요. 네.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 네. 이것이 이제 경제분야 최대 정책 과제로 예.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평소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OECD가 한국의 중소기업을 너무 보호를 해가지고 중소기업이 체질이 약해졌다 이런 거예요. 제가 전에 KDI 부원장 할 때 대만에 가서 이제 한국 산업정책과 대만 산업정책을 이제 국제 세미나를 네,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대만은요 중소기업 정책이 없어요. 근데 중소기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중소기업 정책이 수없이 많은데 중소기업이 항상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한국 경제의 최대 문제로 중소기업이 생산성 낮은 거를 지적을 하는데 그 이유를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아주 보고서가 분명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너무 중소기업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보호를 하는 정책이 많기 때문에 네. 중소기업의 그 체질이 약해졌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하루아침에 다 없애면 큰 대혼란이 나겠죠. 네. 그래서 그걸 하나씩 이렇게 없애는 노력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중소기업 고유업종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자꾸 늘어나요. 그러니까는 궁극적으로 중소고유업종을 없앤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서서히 이렇게 이제 5년, 10년 간격을 두고 없애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되고 동네 상권 보호한다고 그래서 백화점 이런 걸 정부가 강제로 쉬는 날을 만들어 주거든요. 네. 그런 사례도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예. 비시장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정책을 대대적으로 이제 손질할 것을 권고를 하고 그 대신에 중소기업이 이제 뭐 AI라든지 뭐 이렇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하고 그런 거는 육성 지원을 하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잘 나갈 수 있는 건 육성 지원을 하고 궁극적으로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는 서서히 지원을 끊어가지고 이거는 도태가 되면서 그분들이 다른 좀 더 생산성 있는 기업에서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러니까 그냥 지원을 다 끊으라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이걸 하면서 잘하게 도와주고 네. 이렇게 직접적인 지원이 도움이 안 되는 거는 서서히 줄여나가면서 중소기업의 활동을 좀 더 생산적인 분야로 이렇게 유도를 하는 그런 정책을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 환경인데요. 네. 우리가 지금 에너지 소비를 너무 많이 합니다. 예. 거의 이제 미국 수준으로 자동차도 굉장히 크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전기값을 안 올려가지고 지금 완전히 적자 때문에 신규 투자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값을 적정 수준에 올려놔야지. 이제 공장이건 개인이건 에너지 절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기료를 인상을 해서 기업 및 가정이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할 수 있게 이렇게 하라는 걸 지적을 하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환경 문제를 이기는데 뭐 이렇게 탄소를 배출을 막고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기술로 이제 해야 돼요. 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유럽 국가들이 이걸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기업들을 도와주는 거죠. 예. 탄소 중립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쪽에 정책 건의가 있고 저도 100% 동감합니다. 네.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이 저출산 문제, 네. 그러니까 출산율이 0.7이 아닙니까 작년에. 네. 그래서 금년은 그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육시설을 특히 이제 질적 개선 얘기를 네. 지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우리가 이제 제일 꺼리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사교육비죠. 네. 네. 그리고 주택비가 주거비가 너무 주거비. 높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대책,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는 우리나라가요 그 연금을 늦게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공무원, 뭐 군인, 사립 교원들은 뭐 일찍 시작하고 그 혜택도 상당히 괜찮은데 네. 제가 이제 국민연금을 설계했지만은 이게 88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런 연금에 비하면은 지금 뭐 굉장히 후하다 그러는데 그런 훨씬 덜 후하죠. 네. 그러니까는 지금 국민연금만 받아가지고는 노후 생계 보장이 되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결국은 나이 먹어도 일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년을 연장을 해야 되고, 네. 그러려면 노동시장 또 임금 체계도 이제 개혁을 하고, 또 연금도 개혁을 하고, 이런 거를 이제 강력히 공고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이민 정책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요. 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저임금 근로자만 한시적으로 이렇게 수입을 해서 활용을 하는데 네. 이제는 고임금, 아니 고숙련, 고학력 이런 분들 받아서 아예 한국에 정착을 할 수 있게 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기술 인력 부족을 메꿀 수 있다. 네. 이런 거를 제기를 하고 또 2년 전 OECD 한국 경제 보고서가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실천하지 않고 있는 게 재정 준칙 채택입니다. 네. 재정 준칙은 건전 재정성을 하기 위해서 뭔가 정부가 이렇게 지켜야 되는 걸 해서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이걸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이 얘기를 한 5, 6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안 했고요. 네. 지금 정부는 한다고 그러는데 뭐 야당이 반대할 거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것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번에 지적한 거, 전에 지적했는데 우리 못한 거, 이런 것들을 뭔데 볼 거 없이 OECD 보고서 네. 금년에 나온 거, 지난번 한 몇 번 나온 거만 좀 보면은 네. 한국 경제 문제가 그대로 있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실천하는 네. 매우 어렵고 또 중요한 네. 과제가 남았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박사님이 지적해 주시는 또 분석해 주시는 바를 보니 정말 OECD 리포트가 놀랍도록 본질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또 이렇게 인지하게 됩니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맥켄지, 아까도 말씀하셨죠. 맥켄지 컨설팅이 한국 또 경제에 대한 보고서를 또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맥킨지 보고서는 한 10년 간격으로 네. 이제 이 보고서를 내는 것 같아요. 네네. 10년 2013년에 네네. 그러니까 11년 전이네요. 네. 그때 보고서가 이제 언론에 굉장히 이제 회자가 됐는데요. 네네. 그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개구리를 이렇게 냄비에 올려놓아 가지고 네. 서서히 온도를 높이면 예, 뜨거워지는 예. 걸 모르고 예. 그래가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그 뜨거운데 비율. 너무 바짝 뛰어 나가겠죠. 그런데 네. 한국이 그런 상태다. 네네. 이게 상당히 심각하다. 한국 네. 사람들 잘 모르는데 네. 이거를 방치하면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아까 세계에서 얘기하는 미들인컴 트랩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한국이 미들인컴 트랩에 빠져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미국 같은 선진국은 기술 면에서 그 친구들은 경쟁이 안 되고 네. 또 우리 밑에서는 중국이 막 쫓아오고 네. 한국이 그 중간에 이렇게 스퀴즈가 돼가지고 네. 소위 그 미들인컴 트랩에서 나오질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 했는데 사실 나왔죠. 우리가 네, 뛰쳐나왔는데 그렇죠. 그거는 대기업의 힘입니다. 네. 대기업들이 아시는 대로 90년대에 예. 대기업들이 그냥 은행에 잔뜩 빚을 얻어가지고 네. 문어발식 경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구 재벌 기업이 하나가
반도체를 한다면 그래 그럼 나도 반도체. 네. 누가 자동차 한다면 나도 자동차. 네. 그래서 과잉 시설 투자 문제가 심각하고요. 네. 그때는 그래서 부채 비율이 400%였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외환 위기를 겪었죠. 네. 그래서 이제 IMF가 와가지고 우리한테 뭐 여러 가지를 요구했죠.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재벌 개혁과 금융 개혁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 재벌이 그때 한 반 정도 문을 닫았어요. 많은 기업들이. 그리고 이제 남아 있는 재벌들은 굉장히 경쟁력이 강화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부채 비율이 400%, 지금은 한 100%밖에 안 되고요. 네. 옛날에는 재벌 총수들이 이제 은행장 또 은행장으로 움직이는 뒤에 정치인들 동원을 해가지고 네. 어떻게 이제 많이 이제 차입을 하려고 했는데 네. 지금은 대기업들이 잘 빌리려고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은행장들이 오히려 재벌 총수를 찾아가서 우리 돈 좀 빌려 가십시오. 네. 이렇게 할 정도로 재벌이 굉장히 강해지고 경영이 굉장히 이제 단단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 이제 그 맥킨지 보고서는 네. 지금 한국 경제는 기로에 서 있다. 1% 정도의 그냥 저성장 트랩,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진국 트랩 비슷한 거죠. 네. 거기에 걸려 있든지 그처럼 한 4% 정도 이렇게 성장을 다시 유지를 하든지 그러면서 여기서도 이제 지적하는 것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그 생산성 격차입니다. 네. 그래서 이 대기업이 이제 중소기업을가 하청업체를 도와가지고 네. 생산성을 이렇게 혼자만 잘 가지 말고 네. 하는 그런 이제 노력을 하고요. 네. 정부도 역시 이제 그냥 맹목적으로 중소기업 고유업종 이런 걸로 중소기업을 보호하지 말고 네. 중소기업이 스스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R&D라는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식을 네. 달리해야 된다 이런 걸 지적을 하고 네. 지금 석유, 제철, 조선 같은 거는 지금 중국이 이제 쫓아와가지고 한국이 경쟁력을 점점 잃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가급적 빨리 이제 구조조정, 선제적으로 구조 조정을 하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그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이 돼가지고 네. 그것이 중소기업이 되고 그것이 중견기업이 되고 나중에 대기업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소위 그 생태계라고 그럴까요? 네. 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성공을 하면은 2040년에는 매출이 1,000억 달러 이상 기업이 한국에 한 5개, 네. 또 100억 달러 이상 기업이 54개, 또 10억 달러 이상 기업이 418개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역시 이제 맥킨지 컨설팅은 경영 자문 회사니까요. 네. 민간 기업이 이제 활성화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기업이 문제인데 우리나라 문제는 대기업이 있어서 문제가 아니고 대기업 수가 너무 작은 게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삼성 같은 게 한 10개, 20개가 더 생겨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한국의 그 경쟁력이 높아져 가지고 그렇게 되면 2040년에는 1인당 GDP가 7만 달러, 네. 지금 3만 뭐 달러가 좀 넘는데, 네. 그리고 세계 7대 경제 강대국에 진입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가히 그 경제 전문 그 컨설팅 회사다운 지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외국 그 경제 전문 기관의 그 한국 경제 분석을 쭉 들어봤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방 이후 쭉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네, 우리가 고비마다 필요한 개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의 한국의 기적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지속적으로 개혁, 변신, 노력을 했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50년대에는 시장경제 체제를 택한 거. 네. 우리가 그때 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서 북한같이 되는 거죠. 네. 그런 거, 또 토지개혁을 또 한 거. 어려운 거를 한 그리고 거죠. 높은 이제 예. 교육 연료해가지고 인적 자본이 경제 성장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인적 자본이 많이 쌓였죠. 축적이 됐다. 그게 이제 60년대 예. 이제 정책을 이제 대외 지향형으로
바꾸니까 네. 그것이 이제 수출 산업이 돼가지고 수출 산업의 인재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도 산업을 할 수 있었고 네. 또 70년대는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학공업을 열심히 추진했지 않습니까? 예, 예. 너무 정부 주도라고 비판도 받지만 네. 또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됐죠. 네. 그래서 지금 중화학공업의 기반이 그때 만들어졌고 네. 또 새마을 사업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롤 모델이 되고 네, 있습니다. 네. 농촌 발전에. 예. 그리고 이제 80년대 들어와서는 전두환 정부에서 안정화 정책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물가를 이제 한 자릿수로 안정시켰고 네. 국제 수지 흑자가 나고 그리고 이제 고도 성장돼 가지고 이른바 세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이런 이제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87년 이제 6.29 선언이 나오고 이제 민주화가 되면서 굉장히 노동 현장이 안 좋았죠. 네. 그래가지고 막 노사 분규도 심해지고 심지어는 막 경영자가 근로자들한테 구타당하고 감금당하고 네. 이런 일도 발생하고 그때 이제 실질임금이 경쟁국에 비해서 많이 올랐어요. 네. 그리고 또 재벌들은 막 이제 너도나도 문어발이 확대를 하고 네. 네. 그 결과가 외환위기죠. 네. 외환위기인데 이게 참 기적적인 게요. 아마 IMF 사상 네. 그 97년 한국에 요청한 그런 과격한 어떻게 보면 네. 과격한 금융개혁, 재벌개혁 이런 거를 IMF 역사상 그걸 주문한 적이 없어요. 네. 근데 그걸 주문을 했습니다. 네. 근데 더 놀라운 거 한국 그걸 다 받았어요. 예. 받고 그거를 1년 만에 다 해결한 거예요. 네. 그것이 굉장히 이제 약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살아남은 대기업들은 굉장히 이제 경쟁력이 강화가 됐죠. 네. 그리고 대기업의 이제 은행 돈을 이제 지나치게 빌리고 이런 관행이 싹 없어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관치 금융이라는 것도 없어지고, 네. 그래서 한국 경제가 이제 이 외환 위기를 통해서 네. 생각지도 못한 경쟁력이 회복이 될 수 있었다. 네. 이것이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중진국을 탈피한 대표적인 사례로 세계은행에 의해서 지적이 되는 제 개인적인 생각 가장 중요한 네. 이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민간 기업이 하는 거죠. 근데 정부나 정치권 보면은 제가 보기엔 너무 답답하고 한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이제 개혁 과제도 있고 또 거기에 더해서 노동개혁, 교육개혁, 무슨 연금개혁, 규제개혁 뭐 해야 될 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뭐 정치권이 전혀 엉뚱한 문제 갖고 지금 목숨 걸고 싸움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전부 다 이제 국회를 통해서 네. 입법 지원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입법 지원 지금 뭐 토론도 못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러다가는 우리가 97년 어려운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경제가 상당히 체질적으로 강해졌는데 그 기반이 허물어지지 않나 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한국 경제를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굉장히 칭찬하는 세계은행 보고서도 소개해봤고 네. 또 지금 현재 중기적인 시각에서 여러 가지 특히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 OECD 보고서 그리고 이제 그 맥킨지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신나게 활동할 수 있고 그리고 기업 이제 중심. 그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네.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예. 그래서 대기업이 지금 이제 대기업 시대입니다. 세계 경제가 우리가 특히 전 세계를 상대로 우리가 경제가 돌아가기 때문에 네. 대기업이 아니면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래서 그 대기업을 더 많이 지금 대기업이 10개라면 한 100개 이렇게 돼야지 네. 우리가 미국과 같은 그런 경제가 된다 이런 네.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문제를 시청자들하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본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나름대로 우리 모두 뭐 정부와 정치관만 불평만 할 게 아니고 네, 네. 모두 자기 할 일을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이 많이 공부하시고 또 준비하셔서 외국 전문기관들의 다양한 그 포인트들을 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분석해 주셨는데
실행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온 대한민국인가 하는 생각, 또 올림픽과 더불어서 우리가 또 생각하게 되는데요. 오늘 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공부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